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충희님이 써주셨어요. 이런 것도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벌어지는 거 맞죠? 써주셨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뭐냐면 제가 보니까 10원 주화 예전 우리 10원짜리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오는 그 조그맣고 그 얇은 거 무게 이제 가벼운 거 말고요. 예전 이제 10원짜리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그 돈에 대한 10원 주화의 가치가 금속 가치가 이제 25원에 달한다. 그래서 동전의 딜레마. 173억을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41억 원이에요. 그래서 2년 연속 제조비가 공급액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또 발생되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냐면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프리미엄을 주고 산답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10원짜리를 웃돈을 주고 사서요. 그 웃돈을 주고 산 걸 가지고 녹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금속으로 해서 동괴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실제 10억 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프리미엄까지 쳐서 10억 원을 주고 모은 그 10원짜리를 녹여서 팔았더니 20억 원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2014년도 기사긴 한데요. 구형 10원짜리 동전 녹여서 팔았더니 20억 원을 챙겼다. 총 이제 10억 원의 이제 마진을 봤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이거는 이제 불법인 겁니다. 불법 수익을 챙긴 주물 기술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웃긴 현실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동전을 녹여서 그 가치보다 실제 그 동전에 있는 그 금속의 가치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요. 그래서 녹여서 이렇게 된 건데, 저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 저 초등학교 때 실제로 그때는 이제 쇠고기 라면이라는 라면이 있었는데 그 라면이 한 7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10원짜리를 많이 썼어요. 10원짜리 많이 썼고 버스비 같은 경우도 뭐 한 60원? 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1000원이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실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때는 그 10원의 가치도 굉장히 큰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10원은 거의 이제 쓰이지도 않고 줘도 이제 갖지 않는 그런 상태고 오히려 더 심해져서 그 금속의 가치만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됐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를 딱 단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충희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예, 한정아님이 카카오랑 업비트랑 관계가 있는지라 오늘 대박 소식이네요. 하하 이렇게 써주셨고 예, 맞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두나무, 업비트, 클레이튼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그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업비트에서 이제 매매를 하고요. 매매를 한 다음에 그 거래소에 돈을 보관하는 건 좀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제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길 건데 그때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기게 되면 뭐 다른 거래소로 이제 이전했을 때보다 조금 더 뭐 수수료 비용이 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지금은 실제 업비트에서 벌써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업비트 내에서 돈을 보낼 때는 그 코인 보내는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런 지금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그런 게 우리 국민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각 은행별로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그 은행 내에서 같은 은행끼리 돈을 보낼 때는 수수료 안 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제 옮기는 이런 것도 따로 수수료를 뭐 적게 받거나 왜냐면 어떻게 보면 계열사기 때문에 그 계열사 간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초코초코님이 써주셨어요. 그 블로그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링크를 걸어주셨고요. 이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 MMT 이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잠깐만요. 예. 일단 내용은 제가 이제 어제하고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MMT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블랙록 펀드의 그 CEO인 레리 핑크가 야 그 MMT 이론은 쓰레기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현대통화 이론은 쓰레기라는 레리 핑크 인터뷰를 보고 놀란 점 이렇게 했고 블랙록 CEO 재정 적자 문제 안 된다고 쓰레기 같은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로그를 작성해 주신 분이 노모배님이 돼요. 3월 10일 날 작성했고 최근에 이 MMT 관련된 굉장히 이제 기사라든가 또 블로그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도 제가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뭔가 금융 세력이 앞으로 올 위기 상황에서 이 MMT 이론을 대중들한테 아무 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디핑크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자는 이제 금리를 계속 끌어올려서 지속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적자가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믿는다라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어떤 재정 적자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냥 정부는 어차피 국가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만큼 돈 찍어내서 경기 부양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현대통화 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제 그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파월 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했고 지금 이 푸에르토리코계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린 뉴딜을 제안했고 재정 적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가지고 돈을 펑펑 써서 기본소득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나 저 이거 보고 싶어요. 알았어, 봐봐. 가서 보고 있어. 소야, 문 닫고 아가. 소야, 문 닫고. 문 닫고 가.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 어디까지 했죠? 예. 결국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돈을 펑펑 써서 기본소득, 무상 대학 등록금, 메디케어 등에 투자하자. 이게 이제 그 MMT 이론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고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거 아무 문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양적 완화 이후에 잠잠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스테리를 현재 경제학이론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분명히 이제까지 풀렸던 돈의 양에 거의 4배 가까운 돈을 풀어냈습니다. 달러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돈을 풀었는데 이상하게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다큐멘터리 나왔던 것처럼 그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풀어냈어도 결국엔 그 인플레이션을 자기네가 혼자 떠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흡수하게 된다. n분의 1로 나눠 갖게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겪었냐? 당연히 인플레이션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겪고 있고, 그게 이제 좀 더 심하게 겪고 있는 나라들이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심하게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수출이 되었고, 실제로 인플레이션 그 반미 친중 국가들은 그 금융 세력이 그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내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나라들은 타격을 입고요. 환율에서 타격을 입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다.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이미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진행 중에 있는 거고, 터키랑 이제 이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저는 그 MMT 이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MMT 이론을 써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처럼 돈을 풀었는데 4배 가량 되는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봐가면서 MMT 이론대로 돈을 풀어도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겪지 않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실제적으로 위기가 다시 와서 미국이 돈을 풀어낸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미국도 그때는 이제 물론 다른 나라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일루미나티 카드에 나오는 화폐 순서대로요. 가장 이제 먼저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로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그 다음에 이제 유로와 그 다음에 달러, 파운드와 엔화 순서대로 이렇게 가치를 소멸해서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분의 이제 의견 여기서는 그거였어요. 예, 그렇게 제 의견은 MMT 이론을 마치
MMT 이론을 다음 위기에도 MMT 이론을 써도 될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없는 걸로 인해서 그거는 아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MMT 이론을 2008년도에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가지고 MMT 이론을 썼을 때는 그때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문제가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미 미국 대신 겪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KT님이 써주셨어요. 삼성, 카카오 등 대기업 관련 호재들이 많이 생겨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폭넓게 공부하지 않아서 몰랐겠지만 관련된 코인들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아서 혹시 제가 보유한 현재 상위권 코인들이 2013년 상위권 코인들처럼 대기업 관련된 코인에 밀려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리플 수십 가지의 호재보다 대기업 호재 한 방에 엄청난 펌핑이 생기는 엔진, 코스미아 같은 코인을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AC 채널님께서도 단기간 상승하는 종목에 추격 매수하는 건 세력들이 원하는 행동이라고 늘 얘기해 주셔서 멘탈을 계속 잡고 있지만, 멘탈이 약해 교차 매매도 하지 않고 온전히 매수 홀딩만 하고 입장에서 막연한 이제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짝짝이 기법 수제자님이 써주신 내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화폐의 가치를 부여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미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 대기업에서 발행이나 지원하는 코인이 있다면 이미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접근성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 이더나 이오스 등 기존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코인들이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제 의견은 어떤지, 그래서 이제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뭐냐면,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가격입니다. 지금 상위권 코인, 비트코인, 이더, 리플 이 세 가지 코인이 시장에서 뭐 큰 상승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무슨 이슈가 있는 코인들이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단 실제로 이러다가 이런 비트, 이더, 리플은 사그라들고 완전히 영혼으로 가고 대기업들에서 발행한 그런 코인들이 모든 시장을 다 장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닷컴 버블 있었던 그 시절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도 우리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냐면 이미 이제 대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있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리고 뭐 다른 또 제조업 대기업들도 많이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온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대기업이라고 하긴 좀 약간 뭐 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는 이제 대기업이 된 거죠.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기업에서 출발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보면 뭐 구글이라든가 유튜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대기업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중간에 어느 정도 뭐 투자를 받았겠지만 처음 시작은 대기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꼭 대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걔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어제 제가 영상에서 어젠가요, 엊그저께인가요? 안드로이드에서 삼성한테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야, 우리 거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성이 거절했었고, 자체적으로 삼성이 만들었습니다. 바다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름이 바다라는 어떤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라는 게 실제로 망했습니다. 쓰이지 않고 안드로이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갤럭시에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대기업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게 생태계가 조성되고 이게 무조건 정착화돼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가격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김판이님이 써주셨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카카오니 갤럭시 S10이니 지갑 뉴스 나오면 대중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이러면 세력들이 대중들이 싸는 가격에 들어올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 아닌가요?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에 대중들 들어오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해서요. 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맞습니다. 순서는 뭐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고 이런 호재가 나와도 대중들은 아마 시장에 섣불리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거의 뭐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7년도 이전에 아마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분들도 어떻게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됐냐면 처음부터 목돈을 내가 한번 다 넣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소액으로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해보는 거죠. 투자를 해보다가 나중에 언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게 되냐면 막 시장이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많은 돈을 넣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장에 이런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갤럭시 S10으로 호재가 나와서 대중들이 이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중들이 들어와도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소수만 들어올 것이고요. 그 들어오는 소수도 큰 금액을 넣는 사람은 저는 진짜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뭔가 바삐 돌아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뭐냐면 이제 갤럭시 S10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일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톡도 갑자기 어제 이렇게 나왔고 지금 LG도 암호화폐 관련된 지금 지갑을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폰도 준비를 할 테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좀 시기가 빨리 어떤 스케줄을 소화해야 돼서 이런 시기들을 앞당겨서 뭔가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저는 뭔가 이제 대중들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뭔가를 지금 대기업들부터 뭔가 좀 준비해서 내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즘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바구니에 올인하지 말아라. 두 가지 방향의 길이 있네요. 암호자산, 실물, 금은. 대박은 못 친다고 하더라도 실물, 금은화를 추가로 좀 더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야겠습니다. 예. 오늘 간혹 보던 영상에서 검색어,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바젤 이제 3에서 골드는 게임 체인저다. 부제는 마지막 퍼즐 조각. 이런 영상을 얘기해 주셨고, 일단 영상은 저도 봤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3월 29일부터 중앙은행 이제 예비자산으로 실물금 적용 50%에서 100% 무위험 자산으로 승격, 국채를 담보로 화폐 발행 구조에서 실물금을 담보로도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향후 그래서 온스당 1만 불로 평가가 되어 살아남는 죄송합니다. 1만 불로 평가되어 더 많은 담보 가치가 되며 많은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바젤 3 체제에서 중앙은행들이 살아남는 핵심 비밀이고 금을 보유한 중앙은행들만 살아남는다.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 모든 시스템이 붕괴 힘으로 총 역량을 다해서 금융을 사수한다. 현재 실물 금은 컵앤핸들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3월 29일날 이제 100% 금이 이제 실물금이 100% 무위험 자산으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차트를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금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요. 금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대로 된다고 해서 실제 이제 1온스당 뭐 $10,000 아니면 그 이상 뭐 $30,000, $50,000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금에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금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기 상황이 오면 금, 은 그리고 암호화폐는 같은 방향성을 띌 거다. 그리고 이제 실물 자산으로 이런 금속류를 산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금보다는 은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 기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럼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금을 사야 될 것인가? 일단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보험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항상 홀딩을 지금 해놔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따라가서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라도 내가 금에 이제 관심을 두고 금을 사야 될 타이밍은 언제냐? 라고 하면 보시면 지금 일단 금 차트가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월봉으로 로그가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초록색 추세 라인을 그렸고요. 이 추세 라인을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현재 위치가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추세 라인 안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좀 차트가 좀 느린데요. 예, 그림이 그려져서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뭐 이렇게 되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일단 이게 돌파가 됐다라고 하면 중요한 라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온스당 136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지금 이 라인이요. 이 라인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금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도 금 괴를 일정 부분 사시든지요. 은화를 사든지, 은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메이플 은화를 일정 부분 매입을 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60달러를 넘어가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차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여기서 빠지고요. 왔다 갔다 해주고 눌러주고 지금 반등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파 되기 전에 지금 눌러준 거죠. 눌러주고 올라가서 돌파되고 한번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래로 떨어져서 여기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돌파돼서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두고 만약에 돌파가 돼서 1360달러를 금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심을 갖고 보자. 그리고 일정 부분 금이 없는 분들은 실물 자산 금을 매입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일단 왕솔련님이 마이토큰.io 여기 중국 회사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 회사 같았어요. 그리고 김파님 이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었고, 그 다음에 송기봉님이 또 내용을 써주셨는데, 각 나라별 주택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샌프란시스코 구글 계약직 해고자 영상을 보면 연봉 2억에 임대료 1억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건 제로. 현지 미국인들은 트레일러로 주택으로 개조해서 잠만 자고 임대료 절감해서 남은 돈을 저축해서 미국 시골에 주택을 사서 임대료를 받고 그 돈으로 이제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한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즐기는 게 아니고 허리띠 졸라매고 개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더군요. 러시아 월 임대료 500만원이고 중국 300만원, 서울 임대료도 500만원 정도 보는 것 같더군요. 아파트 한 채가 30억이니 30억이라고 하면 금융비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500만원도 엄청 비싼 그런 임대료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 웬만큼 내가 월 소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데 아파트를 3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사서 이제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임대료를 내고 산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임대료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영화는 이제 그 시대를 대변하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 표출. 허리띠 졸라매고 생존 경쟁해야 한다. 해도 안 되니 시대를 뒤엎고 갈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라고 얘기했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영화 이제 원네이션 프랑스 대혁명과 닮아있는 노란조끼 운동 이렇게 영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금융 세력이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선동하고 대중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대중들한테 자신들이 주고 싶은 메시지를 미리 주기 위해서 저는 영화를 이제 만든다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작년에 나왔던 뭐였죠? 국가부도의 날 영화라든가 지금 이번에 나왔던 그 노란조끼 운동과 이제 닮아있는 그 원네이션 이런 것들도 저는 결과적으로 그 세력들이 야 실제 이 상황이 됐을 때 야 니들 프랑스 예전에 프랑스 대혁명 했잖아. 니들 그때처럼 니들의 권리를 니들이 주장해서 찾아라.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한테 뭔가 이제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고 실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뭔가 들고 일어나서 프랑스에서 이제 어떤 그 노란조끼 운동이 좀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프랑스 예전 대혁명과 진짜 비슷한 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을 진짜 끌어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면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님이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워야 할까요? 중요한 한 주라고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제 비트코인 위치가 20주선 이 빨간색 20주선 위에서 돌파가 됐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요. 내려와서 지금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주에 돌파가 돼서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뭐 이제 200일선 저항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50주 이동평균선 저항이 물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 못하고 안착하지 못하고 이번 주 주봉 마감을 내려와서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까 이제 MW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3,500달러 라인까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00달러가 아니라 그 이하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아래 다 열려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그럼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 메텔님이 여유자금이 있고 여유자금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지금 여유현금 투자금을 지금 두고 있는 100을 두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올라가도 후회가 안 되려면 당연히 일정 부분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빠져도 후회가 안 되려면 일정 부분 또 현금은 둬야 될 겁니다. 아무리 그 여유 투자금에서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이제 분할로 하는 게 가장 맞다 라고 보고 있고, 분할로 해서 일정 부분은 만약에 메텔님이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난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지금 좀 더 높은 것 같다. 만약에 주봉을 확인한 이후에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더 현금을 좀 두더라도요, 여유 현금을 두더라도 비중을 좀 더 실어서 뭐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분할로 매수할 수 있게끔 비중을 지금은 조금만 산다던가요. 아니면 아예 안 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어차피 이거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그 여유 투자금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일정 부분 사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위치는 그냥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위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어느 가격에 사도 다 싼 가격이다. 특히 물론 알트코인들 중에 몇 가지 알트코인들은 올라가서 지금 좀 약간 고평가 좀 비싸진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비싼 영역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리플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싼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저는 사도 사실 여기서 물려봤자 얼마나 물리겠느냐, 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려도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상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뺄 수도 있습니다. 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주 안에, 그 한 주 안에 다 회복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정 부분 지금은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오름님이 나노레저가 없어서 갤럭시 S10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카카오 덕분에 이제 비트를 더 살 수 있게 됐다. 예, 갤럭시 S10 사실 돈으로 사지 마시고, 갤럭시 S10 비싼 건 2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거의 0.5 BTC를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법천사님이 써주셨어요. 냉장고도 비어있고 천장도 텅 비어있다. 월급의 절반을 임대료로 낸다. 인터뷰 내용에 마음이 아프네요. 베네수엘라가 아닌 프랑스에서도 저런 일이 다가오는 세상이 무섭기까지 하네요. 예,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그 기득권층, 베네수엘라의 기득권층, 군부 세력들,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무장관, 그리고 뭐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그 위에 프랑스 안에서도 이제 기득권층들은 뭐 배불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임금을 받아도 사실 뭐 이거저거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유로운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진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못 살고 있는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이 정도라고 하면 전 프랑스 말고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 뭐 이탈리아, 영국, 뭐 또 뭐 다른 나라들,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성씨님이 써주셨어요. 전에 이제 보여준 영상 중에 물고기로 비유된 통화를 잡아먹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왜 에나는 끝판왕인가요? 예, 엔화는 끝판왕입니다. 일본은 물론 더 끝판왕이 있습니다. 더 끝판왕은 이제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그 세계 단일 통화가 끝판왕입니다. 일본은 GDP를 초과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채권자가 국민들이라서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GDP를 초과한 국가 부채면 불안 요소지만 일본 국민이 채권자라서 괜찮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왜 엔화는 국제적 안전 자산 통화로 인정받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잠시만요. 일단 그 그림을 한번 이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고기 그림이요. 보면 이 맨 마지막에 이 일루미너티 카드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작은 물고기는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고 뭐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 화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작은 물고기,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작은 물고기가 이제 유로화입니다.
지금 유로존이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유로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파운드와 영국이고요. 그 다음이 엔화입니다. 파란색 엔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아몬드 이빨을 갖고 있는 이 갈색 물고기 뒤에 이제 무슨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 표시를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금으로 보진 않아요. 저는 이걸 뭐 금이라든가 은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걸 금이라든가 은으로 보진 않고 그 일루미나티 금융 세력이 얘기했던 세계 단일 통화고 그 세계 단일 통화가 이제 비트코인이 될지 뭐 리플이 될지 스텔라 루멘이 될지 뭐 최근에 이제 스텔라 루멘 지금 로고를 바꿨잖아요. 바꿔서 그 로고가 아까 이제 오전에 크립토 토마토님 영상 보니까 그 영상에서 여기 보면 그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 앞에 있는 이 마크가 스텔라 루멘 새로 바뀐 이 스텔라 루멘의 마크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고 스텔라 루멘이 이 동그라미에 이 짝대기 하나 딱 관통하는 이게 뭔가 동그라미가 지구를 의미하고요. 그 지구를 지구의 어떤 축이 되는 지구의 축이 되는 단일 통화 상징이 되지 않나. 제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로고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지금 했고 스텔라 루멘이 또 이렇게 바꿔서 스텔라 루멘이 이러다가 진짜 그 세계 단일 통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갈색 물고기가 스텔라 루멘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또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전 뭐 리플이 될지 좀 더 이제 비트코인이 될지 뭐 스텔라 루멘이 될지 어떤 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거는 시간을 지키고 봐야 되겠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안에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 뭐 리플도 일정 부분, 스텔라 루멘도 일정 부분 보유를 하면 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가 그러면 왜 이제 질문은 그거였죠. 엔화가 왜 안전자산이냐? 일단 엔화가 왜 안전자산이냐에 대한 답변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결국 이제 금융세력의 마음인 거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세력이 그 일루미나티가 이와 같이 그 화폐의 구조를 짜놓고 이대로 끌고 가는 거다. 이대로 끌고 가고 이대로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이제 음모론적이지 않냐? 일단 이건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저는 근데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단 달러 대 엔화 차트입니다. 달러 대 엔화 차트고 이렇게 우하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1970년도부터 달러 가치가 엔화 대비해서 계속해서 떨어졌다. 라는 부분이고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좀 더 안전자산인 거고 달러가 96% 이제까지 가치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엔화는 적어도 이제 96%보다는 가치 하락이 좀 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엔화도 그 아베노믹스라는 어떤 명분하에 계속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어느 정도 발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겠다고 했는데도 이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이제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서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MMT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기축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그 일본이 찍어낸 그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이 수출이 되고 결국에 다른 나라들이 그 인플레이션을 떠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엔화 위치가 달러당 111엔. 근데 지난번에 그 헤지펀드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엔화가 이번에 이제 위기 상황이 오면 달러당 62엔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엔화 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같이 위기 상황 때마다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이제 찾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뭐 경제적으로 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침체 상황을 계속 겪었습니다. 뭐 20년이 넘는데 그러면 일본이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잃어버린 20년을 겪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해외로 주식을 사고 해외에서 뭐 부동산도 사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위기 상황이 오면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 오면 해외에 사놨던 주식, 부동산을 이제 매각을 하고 그 돈을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외 돈들
바뀌어지고 오히려 이제 원화라든가 뭐 달러 같은 게 매도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엔화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엔화는 오히려 수요가 몰려서 엔화는 위험 상황이 왔을 때 더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일본 국민이 일본의 국채를 이제 사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부채가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외국 투자자들이 일본의 국채를 사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일본 국채를 이제 매도해서 당연히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일본 엔화가 문제가 될 어떻게 보면 가치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본은 침체 국면을 겪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인해서 수요가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거기에 그 채권자가 일본 국민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굳이 일본 국채를 이제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겪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도 올라가지 않고 잃어버린 20년 동안 거의 뭐 80% 넘는 주가 하락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도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뭐 빠집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올라가기도 하겠지만요. 그렇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굳이 급하게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쥐고 있습니다. 돈을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엔화는 계속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아직 좀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 제가 만약에 오후 늦게 차트와 뉴스 시간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만약에 이어서 일정 부분 못한 부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또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